자, 이제 여러분들과 만일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일력 법칙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공헌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하면 아마 인간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아마 여기에 있는 만일력 법칙에 대한 발견일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 발견을 누가 했어요? 여기에 있는 뉴턴이 했죠. 그렇죠? 뉴턴은 1642년부터 1727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 문명에 가장 공헌을 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뉴턴이 만일력 법칙을 발견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저 일화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생각들 해봤어요? 그 일화에 의하면 이렇죠. 뉴턴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영국에 흑사병이 돌아요. 그렇잖아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자체는 14세기부터 유럽을 괴롭혔던 전염병인 건데, 그게 뉴턴 때도 다시 재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1665년도부터 66년까지 흑사병이 엄청나게 심해서 대학교도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뉴턴도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걸 보고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일력 법칙에 대해서 투기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뉴턴의 일화일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서 뉴턴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자체는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뉴턴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봤을 텐데 뉴턴은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도 당연히 누구나 봤는데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 공을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뉴턴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만약에 지금 이 공을 이번에는 달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달은 틀림없이 지구로 안 떨어지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면서 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뉴턴은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만일력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사과는 떨어져요? 달은 왜 안 떨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논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논해야 되는데 뉴턴은 이거를 어디에다 기술을 해놨냐면은 뉴턴은 책 두 개를 발표를 해요. 두 개를 발표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1704년도에 이때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해요. 근데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해서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빛을 분산을 시켜서 빨주노 쪽 바람으로 빛을 갈랐다라고 하는 그 이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프리즘을 다시 또 한 번 이용을 해서 다 모아서 다시 백색 광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과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뉴턴은 광학 실험한 걸 기록을 해서 1704년도에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고 그 책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시초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더 유명한 책을 발간을 해요. 그 책 자체가 1687년도에 발간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실제 제목 자체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물리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자연철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철학자에 가깝고, 그리고 갈릴레이나 데카르트 하는 분들이 다 자연철학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왜든지 간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실려요. 그 프린키피아 내용은 총 3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도 출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은 한번 읽어봐요. 근데 그 책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권, 제 1권에는 여기는 진공 중에서 물체의 운동을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진공 중에서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워왔던 내용과 오늘 배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제1권에 나와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F 이퀄 MA라고 하는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가속도의 법칙인 거잖아요. 바로 이게 그 책에 나와요. 그리고 그 책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 힘 자체가 여기에 있는 만유인력이에요. 그 책이 1권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1권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권에는 이때는 매질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논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에는 저항이 없는 상태, 물체가 움직이려면 저항을 받게 되는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진공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매질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다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유체역학을 창시한 거예요. 바로 그게 2권에 나오고, 그리고 3권에는 그 두 가지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F 이퀄 MA와 여기에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이 위대한 수학적인 발견을 했잖아요. 그게 미적분학인 거잖아요. 그 미적분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행성의 운동이라든가 조수간만 그 이론이라든가 또는 행성의 질량을 추정을 해서 계산도 해봐요. 바로 이것처럼 3편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현 자연계에 이용을 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를 이렇게 구해놔요.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 1687년도에 발간을 한 프린키피아, 다시 말해서 자연철학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책이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공헌을 해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책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1권에 여기에 있는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들 봐요. 근데 책 자체에는 상당히 비약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놔서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감각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냥 재밌게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걸 알아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뉴턴 전에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세 가지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행성의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칙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실제는 케플러한테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덴마크의 천문학자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수십 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자료를 넘겨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거를 똑같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찾아요. 그게 여기 있는 케플러 법칙이에요.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찾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으로서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요. 바로 그게 뉴턴의 천재적인 업적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케플러 법칙을 먼저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은 거리 제곱에 힘이 반비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력 상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 법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만유인력 법칙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쪽을 태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구라고 한다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유인력이잖아요. 인력은 힘을 작용을 한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뉴턴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상에서 힘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뉴턴이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질량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인력인 거죠.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를 지표면 근처의 중력이라고 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지표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력장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여기는 힘, 그리고 이쪽은 장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뒤에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배웠듯이 기본적인 힘을 이해를 하면 그뒤부터 에너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바로 에너지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위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까지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위성의 운동과 운동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속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탈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지구라고 할게요. 지구에서 지금 우리 문명은 우주선을 이용을 해서 로켓을 이용을 해서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행성에 갔을 때 그 행성을 탈출할 때 얼마만큼 속도로 올라가야 과연 탈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안일력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지구에서는 혹시 대강 어느 정도로 날아가면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학생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대략 11km 정도 되죠. 초당 11km 정도로 날아가게 되면은 지구 중력을 이기고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중력장도 있죠. 그 중력장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블랙홀이에요. 바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들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인간의 역사상 첫 번째 통일론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던 사고예요. 이 점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유인력 법칙을 왜 배워야 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실감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 정리들을 한번 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